자, 안녕하세요. 김수진이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사실 제목 자체는 새롭게 바뀐 시험에 대한 대비하고, 그다음 출제 경향 이런 건데, 사실 새롭게 시험이 바뀌고 나서 제가 출제 경향을 들은 게 1, 2월 시험 보신 분들한테 밖에 못 들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윈도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첫 번째 윈도우하고, 그때 이렇게 모은 그런 들은 얘기들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시험 보셨던 분들, 그 중에서 특히 합격하신 이런 분들 말씀하신 거, 그런 거 취합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먼저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한번 보면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제목 자체가 펠의 CBT-2 그래서 새롭게 바뀐 CBT 시험을 갖다가 CBT-2라고 끝에 이렇게 이자 보이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 새롭게 바뀐 시험을 그렇게 불러요. 자, 새로운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스트럭처부터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험 시간은 예전하고 똑같이 그냥 테스팅하는 시간은 4시간이에요. 4시간이긴 한데 그 안에서 스트럭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전 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바뀐 걸 한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년도 작년 2010년도 12월 말일까지는 시험이 멀티플 초이스로 된 테스트릿, 즉 3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테스트릿이 3개라는 건 문제 수로 따지면 한 90여 문제가 되는데요. 한 테스트릿당 한 30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 전체에 걸쳐가지고 한 20% 정도는 더미 문제라고 시험 출제하는 곳에서 더미 문제가 한 20%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20%라는 게 모든 시험에서 다 이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 안에 더미 문제가 있어요. 더미 문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맞힌다고 해가지고 이 점수를 얻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시험을 출제하는 곳에서 이러한 문제를 내게 되면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어떨까? 혹은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갖다 좀 알아보려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더라.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더미가 아니라 실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테스트릿이 멀티플로만 이루어진 게 3개의 테스트릿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바뀐 지금까지도 똑같고 이 멀티플 초이스로 구성된 시험은 스스로가 문제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해요. 그럼 각 문제마다 다 조절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첫 번째 보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테스트릿이 한 30문제더라. 그럼 그 문제는 보통은 다 이렇게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로 구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걔네가 난이도 표현으로는 moderate, 그냥 보통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낸다고 하는데,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즉 본인의 첫 번째 테스트릿의 퍼포먼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두 번째 테스트릿을 가지고는 그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첫 번째 테스트릿에서 퍼포먼스가 별로였더라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문제도 좀 약간 짧고 그 다음에 좀 단순한 문제들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건 아니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시험을 볼 때는 이 시험 자체가 아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시험이 아니라 엔트리 레벨의 CPA가 알아야 될 정도는 아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합격 점수도 75점으로 맞춰가지고 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놓친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좌절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 혹은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열심히 맞추다 보면 그러면 절대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시험 자체가 틀린 것 자체를 내 점수 총점에서 빼는 그런 점수 채점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체의 어떤 시험 스코어하는 그 비중을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맞춰야 합격시켜주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쉬운 거, 기본적인 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갖다가 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테스트릿을 풀고 나서 두 번째 테스트릿을 넘어가도 역시 그것도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왔더라.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높다고는 해요. 대신에 어려운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테스트릿을 잘 보셔서 두 번째 테스트릿에 가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두 번째 테스트릿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우리 전체 시험 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이라는 시험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지만 되는 게 멀티플 초이스를 100% 다 정말 완벽하게 맞췄다 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왜냐면 채점하는 비중이 좀 이따 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멀티플 초이스 비중이 70%라고는 했지만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멀티 쪽을 잘 풀으신 분들은 시뮬레이션에 가고 거의 시뮬레이션은 뭐 손을 못 댔더라 하더라도 간당간당 합격하는 75점, 76점 그 정도는 받으세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시험의 어떤 점수하는 비중이 달라져서 이제는 멀티플 초이스를 다 맞췄다 하더라도 그게 총 합해서 시험 스코어링의 한 60% 정도밖에는 차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스코어링하는 비중을.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에서 시간을 다 써버리게 되면 시뮬레이션 속에 가갖고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테스트릿이 어려운 걸 만났더라. 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 그러면 처음에 문제를 읽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 수업시간에 늘 하는 말이지만 긴 문제를 무조건 처음부터 읽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읽다가 뒤에 가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고 난 다음에는 앞에서 도대체 뭘 물어봤는지 까먹기 때문에 항상 물음표가 붙어있는 그 부분부터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시험장에 가게 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는 항상 먼저 공부할 때, 문제풀이를 할 때 해보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할 때 항상 물음표 있는 것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세요. 한 번을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까지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까지는 그 같은 문제를 읽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 그런 때는 과감하게 그냥 찍고 지나가시는 그런 것도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까지는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때는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시간 조절을 위해서요. 그 문제 하나 놓쳤다 해갖고 시험에 절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스트 리스트를 다음에 넘어갔더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두 번째 어려운 게 나왔으면 보통은 세 번째는 다시 쉬운 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두 번째 테스트 리스트 어려운 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퍼포먼스가 좋으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세 번째 테스트 리스트 갔는데 쉬웠더라. 좌절하지 마시고 그 쉬운 거 주워 담는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푸세요. 자, 그렇게 해서 멀티플 초이스 로 구성되어 있는 테스트 3개를 다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래는 2시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총 시험 시간 4시간 중에서 2시간을 멀티플 초이스 푸는데 할애하시고 나머지 2시간을 시뮬레이션 쪽에 가시게 되면 좀 더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90문제를 120분 동안에 풀어야 되고 120분 동안에 90문제 풀기 위해서는 한 문제당 1분 간단한 문제들은 1분 안에 보통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2번 정도 보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셔야 그 2시간을 맞추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딱 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문제가 아직 풀지 않은 게 남아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제끼고 지나가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그 시간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내가 적어도 2시간 반까지는 멀티플 초이스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맥시멈 2시간 반 안에는 그 멀티플 초이스를 끝내고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시뮬레이션 포맷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예전까지는 시뮬레이션이 크게 테스트릿이 이렇게 문제 꾸러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꾸러미가 크게 2개로 아예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시뮬레이션이 나왔었고 그 시뮬레이션 문제 안에서 포맷은 또 어떻게 나왔느냐? 문제 하나가 크게 주어지고 우리 그 시츄에이션이라고 했었는데, 자, 시츄에이션에 해당되는 문제가 크게 주어지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들이 여러 개 이렇게 탭으로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포맷으로는 롱 포맷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이번 2011년도부터는 하나의 테스트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포함이 돼 있고 그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포맷은 뭐라고 하냐면은 short task based라고 돼 있죠. 작게 돼 있어요. short task based 시뮬레이션이 한 7개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7개가 각각 그 시뮬레이션의 내용이 뭔지가
그 7개의 탭 안에서 제목으로 살짝씩은 보여준대요. 예를 들어 인벤토리하고 관련된 문제더라 그러면은 탭 하나가 인벤토리, 그 옆에 게 만약에 픽스드 에셋하고 관련된 거더라 그러면 픽스드 에셋,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그 숏 타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안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뭔지를 보여는 준대요. 그러면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테스트 하나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뭐가 유리하느냐. 예전에는 시뮬레이션이 2개로 테스트릿이 완전히 나눠져 있을 때는 하나의 테스트릿을 끝내고서 그 다음 테스트릿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보통 사람은 첫 번째 테스트릿을 하고 나면 분명히 그거 넘기고 나서 두 번째 테스트릿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테스트릿을 만약에 자기가 충분히 아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시간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서 넘기고 그 다음 테스트릿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2개의 테스트릿이 나왔을 때의 문제였었어요. 시뮬레이션 형태가. 그런데 그때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시뮬레이션 테스트릿을 갖다가 막 아는 건데도 빨리빨리 해서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릿을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잘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돌아갈 수는 없고 괜히 넘어온 시간은 아깝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잘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풀어도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고, 이래서 시간 대비 그 다음에 그 어떤 퍼포먼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하나 그런 불편을 수강생 그 시험을 보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맷이 그 테스트 하나 안에 시뮬레이션하고 관련된 거는 그 하나의 테스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게 그거겠죠. 모든 그 하나의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시뮬레이션 탭들을 쭉 시험 보기 전에 들어가갖고 막상 풀기 전에 한번 열어서 보세요. 한번 쭉 열어서 보는데 한 5분 정도면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타겟부터 선택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알고 있던 충분히 알고 있던 것들을 먼저 풀게 되면은 어떤 시험 보고 그 시간 매니지먼트 하는데도 좋을 거고, 그런 면에서 하나의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거는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여기 제목 자체가 Short Task Based Simulation이다 그래서 Y에도 새로 바뀐 형태를 보게 되면 예전에 긴 문제였던 것들을 그냥 잘라가지고 시뮬레이션 문제로 나왔는데, 실제로 1, 2월 달에 시험 보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슈얼하지는 않대요. 앞으로도 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보통 첫 번째 테스트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자기네가 Short Task Based Simulation이라고 얘기했으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확률은 더 확률은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이름에 속아가지고 숄트한 거니까 시뮬레이션 자체가 아주 간단한 것만 나오겠지. 작년까지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사실 그 시뮬레이션이 작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작게 좀 이렇게 나왔어서 시험 보신 분들이 오히려 그게 보기가 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 1, 2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의외로 그렇게 문제가 숄트하지는 않은 문제들이 나왔대요. 대신에 한 테스트 안에 다 나온 거는 맞대요. 자,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전에까지는 Written Communication이라는 게 2개가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테스트릿이 2개인데 각각의 그 테스트릿 안에 Written Communication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번에 바뀌면서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페럴 시험에서는 Written Communication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면이 오히려 한국 분들한테는 미국 사람들보다는 또 좀 유리한 면이 돼요. 아무래도 영어로 뭔가를 쓰는 게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빠지게 돼서 페럴 쪽에는 이게 좋아진 점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서치 퀘스천이라는 게 또 예전에는 각 테스트마다, 즉 시뮬레이션 테스트마다 리서치 퀘스천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테스트릿으로 합쳐지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리서치 퀘스천이 보통은 하나씩이 나온대요. 보통은 하나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어떤 분 2개가 나왔다는 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리서치를 보고 오신 분들이 한 분은 제대로 찾아서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한 2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에 바뀐 리서치는 되게 이상하대요. 되게 이상한 게, 예전에는 그 해당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옮겨지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포맷이 새롭게 바뀌어서 해당되는 조항을 갖다가 번호를 쳐서 집어넣게 돼 있어요. 숫자를 쳐서 집어넣는데 어떤 분이 도대체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해서 제목을 번호를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리서치가 나왔대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아니 제목이 리서치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예전에는 리서치하는 거가 그 관련된 거기 제목이 authoritative literature라고 돼 있죠. 그게 예전에는 갭이 codify 되기 하나로 단일화되기 전에 갭일 때는 그 FASB에서 만든 갭, 그 다음에 뭐 옛날 거 APB 쪽의 갭, 아니면 뭐 옛날 그 AIB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던 갭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각각 여러 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던 게 왼쪽에 한 번에 보였었는데, 이제는 FASB 그 어카운팅 스탠더드가 커디파이 됐다 그랬죠.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그걸 옆에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리서치 하라고 하는 그 화면의 맨 위쪽에 간단하게 한 칸으로 그냥 authoritative literature라고 하는 탭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야 뭔가 프로나운스먼트들이 쭉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런 건 줄을 모르고 그냥 이쪽 옆에 칸이 그런 예전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없으니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번호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로 그 합쳐졌기 때문에 그 탭 들어가고 클릭을 하셔야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SFAS 몇 번, 뭐 APB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커디파이드 된 것 중에 탑핑 몇 번, 그 밑에 또 서브 탑핑 몇 번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서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번호 집어넣는 게 처음에 어느 갭에 해당되는 거냐, 그 다음에 그거랑 해당되는 타픽의 번호가 뭐냐, 그 옆에는 서브 타픽의 번호가 뭐냐를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능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세 단위의 타픽 번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2단위까지 밖에 안 집어넣더라. 그러면은 그게 아직도 쉐이드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사람한테 이렇게 각성시켜준다 그래야 되나?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기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바뀐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 번은 좀 보고 가셔야,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갖고 정해진 시간 안에 괜히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버리는 시간이 없게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냐면,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www.cpa,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 줄에 하이픈이거든요. 하이픈, 그 다음 exam.org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슬래시 cpa exam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새로 바뀐 시험과 관련된 튜토리얼하고 샘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샘플 테스트는 여기 나오는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온다 이게 아니라,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봐라는 게 그냥 샘플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건 꼭 해보세요.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리서치 포맷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뭐 캘큘레이터, 여기 지금 캘큘레이터라고 있지? 캘큘레이터, 계산하는 거, 계산기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가시면, 보는 동안에 드린 시간이 그냥 드린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 보러 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나중에 말씀을 안 드릴까봐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리서치하고 관련해가지고 리서치를 하실 때 여러분이 그 authoritative literature라고 되어 있는 걸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렇게 타이핑해갖고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문서들을 띄워서 그 안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어를 하나만 집어넣어서 찾는 경우는 그냥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단어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를 찾고 싶더라. 예를 들어서 뭐 not for profit 이런 걸 갖다 찾고 싶더라 그러면, 보통 수업 시간에 교재에 보면 not, 그 다음에 중간에 하이픈 있고 for, 그 다음에 하이픈 있고 이렇죠. 그 하이픈을 다 빼셔야 돼요. 하이픈을 빼고 집어넣으셔야 되고, 즉 2단어 이상을 집어넣을 때는 중간에 하이픈 같은 거 있으면 다 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단어 이상 집어넣고 그 2단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문건을 찾고 싶으시면 그 두 단어를 뭐로 묶으셔야 되냐면, 그 쌍따옴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코트 마크, 그 쌍따옴표를 찍고서 그
그 다음에 그 두 단어를 집어넣으셔야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이 뜨게 될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튜토리얼 가면은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어쨌든 exam structure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scoring weight은 아까 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플 초이스만 다 잘 본다 그래갖고 시험에 합격하기는 이제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게, 예전에는 멀티플 초이스의 포션이 한 70% 정도 됐고요. 시뮬레이션이 30%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어도 우리가 지금 푸는 시험, 그 시험을 전부 다 맞아야 만점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맞으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정도만 됐으면 충분히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스코링 할 것도 없이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페레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특히 오딧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우리 과목, 페레 과목은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이에요. 계산도 많고 양도 많고, 물론 우리도 양도 많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계산이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좀 덜해서 페레 과목이 어쨌든 한국 사람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시험을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시험을 볼 텐데 그 사람들이 페레 쪽에 이 퍼포먼스가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페레 과목에는 무슨 점수가 주어지냐면 우리 그냥 그 좀 쿠션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각 그 윈도우마다 이 정도는 사람들을 합격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패싱 레이트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왜냐면 그게 너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쿠션 점수가 좀 주어져요. 그래서 사법분들 시험 보신 분들이 작년까지는 보통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뮬레이션에 시간이 없어갖고 보통 손도 못 대는데 멀티플 초이스를 굉장히 잘하셨더라. 이런 분들은 75점, 76점 이렇게 붙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스코링하는 웨이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플 초이스 쪽에는 한 60% 정도밖에는 웨이트를 안 준대요. 그럼 멀티 아무리 잘했어도 이제는 쿠션 점수 받아도 우리가 말하는 합격선인 75점 그거를 받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쪽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잘하면 만점이죠. 시뮬레이션에 나오는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딱 들어가서 탭을 일단 하나씩 열어보세요. 열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풀으시면 돼요. 다 맞추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학생 페레 94점 나왔는데요. 페레 94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시뮬레이션에서 그때 걔는 작년에 본 얘기는 해요. 작년 말에 그 페레 본 애인데 걔는 첫 번째 테스트릿은 그나마 풀었대요. 근데 첫 번째 테스트릿에 있던 리튼까지도 썼고 리서치는 아예 손도 안 대고 넘어갔대요. 왜냐면 리서치라는 거는 들어가가지고 찾으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읽어봐서 그게 해당이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리서치 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예전부터 리서치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두 번째 테스트릿에 있는 리서치는 시간이 딴 거 다 하고 남으면 그러면은 그냥 리서치 들어가지고 쭉 읽어보고 그리고 하고 아니면은 그냥 날려버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첫 번째 테스트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냥 문제는 풀었고 그 다음에 리튼도 썼고 근데 리서치는 손 안 대고 두 번째 테스트는 넘어갔는데 한 좀 하다가 그게 프리즈가 돼버렸대요. 시험 시간이 끝난 거죠. 그래서 걔는 자기 생각에는 멀티플 초이스 쪽을 그래도 웬만큼 했기 때문에 한 뭐 78, 9, 뭐 82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데 점수가 94점이 나왔어요. 작년까지 걔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시뮬레이션 쪽에 있는 문제를 아까 short task based simulation이 7개 정도가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 만약에 보통은 하나가 리서치니까 나머지 6개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풀어야 되는 해당 문제들에는 펜슬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탭 앞에 펜슬 모양이 있어서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탭들인지를 알려는 줘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자신 있는 것부터 풀으세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완전 망치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쪽을 웬만큼 쉬운 거 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잘 풀으셨다면 그러면 여전히 합격선에는 합격선 넘는 거에는 별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페레가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양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양 많은 거를 제가 줄여드리지 못해서 그 죄송하기는 한데요. 페레가 일단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수업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가 총 4개의 과목 중에서 거의 한 40%를 차지를 해요. 과목이 총 4개의 과목 중에 하나의 과목이 다르서 한 25%가 아니라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이 일단은 많아요. 그런데 페레가 양이 많기 때문에 페레 공부를 뒤로 미루고 다른 공부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 뭐 레귤레이션 아니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튼 올해부터 나온다 그래서 BC부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BC 이런 것들 혹은 오딧 이런 것부터 먼저 하시게 되면 요즘은 시험이 나오는 추세가 레귤레이션이면 딱 레귤레이션, BC는 딱 BC 과목, 뭐 페레는 딱 페레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영향을 줘요. 특히 페레 과목은 모든 과목에 영향을 줘요. 페레 과목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오딧 과목이에요. 요번 1, 2월에 오딧 시험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뮬레이션에 나오는 문제에 그 7개 중에서 리서치 하나 빼고 6개 중에 어떤 분은 4개, 어떤 분은 3개 이렇게 페레랑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대요. 뭐 에러를 코렉션 하는 거 아니면은 레이시오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뱅크 레컨사일 이렇게 은행 조정 은행 계정 조정하는 거 그래갖고 뭐 우리 장부상하고 뱅크에서 날라온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런스 안 맞을 때 조정하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항목들 조정하는 것들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오딧 시험인지 페레 시험인지 헷갈렸을 정도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오딧을 페레를 하고 가서 오딧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쉬웠대요. 페레 쪽에서 했던 것보다 오히려 좀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서 훨씬 쉬웠대요. 자, 그러면 이런 쉬운 문제들은 미국 사람들은 오딧 시험 보기 전에 페레를 공부 안 하고 오딧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딧 쪽에서 페레 시험 문제 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페레 문제를, 페레를 영 안 했던 분들은 오딧만 공부하고 가서 시험 보신 분들은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쉬운 문제, 남들은 다 맞히는 그런 쉬운 문제를 나는 못 맞췄더라? 그런데 남들은 못 맞히는 어려운 문제를 나는 맞췄더라? 그런 분 제가 합격하는 거 못 봤어요. 쉬운 문제, 남들 다 하는 거, 그런 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엔트리 레벨의 CPA를 뽑겠다는 시험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놓친 사람이 어려운 문제는 맞췄더라, 걔네는 이해가 안 되겠죠. 점수를 갖다 스코링을 할 때 쉬운 문제는 당연히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줬는데 그 문제를 놓치게 되면 합격은 못하세요. 이번에 오디 시험 보신 분들 대부분 다 뭐 80 몇 점 아니면 가장 높게 받으신 분이 94점 받으셨어요. 이번 1, 2월 달에 보신 분들. 자, 그런 분들 다 공통점이 페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페레 과목은 양이 아무리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딧 같은 거 하기 전에는 당연히 페레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럼 페레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제가 맨 처음에 항상 설명드린 게 어카운팅 프린시플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서 들으시고, 그리고 어드밴스 들으신 다음에 거버먼트랑 뭐 나포 프라핏 있는 거 그렇게 들으시라고 항상 순서를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우리 페레 쪽 문제에 또 뭐가 포함됐다고 하냐면은 IFRS라고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1, 2월 달에 시험 보신 분들 IFRS가 처음 도입되는 첫 번째 윈도우를 보신 거고, 앞으로 이제 4, 5월, 그 다음 7, 8월, 10월, 11월 해갖고 앞으로도 계속 윈도우가 한 3번은 더 남아있는데, 그때도 IFRS가 포함은 되겠죠. 자, 이번 첫 번째 윈도우에 포함됐던 IFRS는 적게 나온 분들은 3문제, 좀 많이 나왔던 분들은 한 5문제 정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보통 한 테스트에 한 문제 정도는 꼭 IFRS가 나오기는 한데요. 그런데 IFRS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갭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 거냐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물어본다고 되어 있어요. 걔네가 자기네가 IFRS를 도입하겠다. 그럼 IFRS 문제를 시험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데 그 IFRS를 어떤 면에 중점을 해줘서 그 IFRS 문제를 포함시킬 건가를 걔네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차이점 나는 거, 미국 갭하고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보통 이 정도의 IFRS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걔네가 제시해 놓은 문제들도 있어요. 자, 제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넓게 해서 해놓은 게 IFRS랑 관련된 그 수업 찍어놓은 거거든요.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1, 2월 달에는 한 3문제, 5문제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는 걔네가 점진적으로 더 집어넣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1, 2월 달에 나왔던 IFRS 문제, 만약에 5문제 정도가 나왔더라. 그 중에 한 2-3문제는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래요. 근데 나머지 한 2문제 정도는 굉장히 깊게, 어렵게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대요. 자, 그런 문제 정도를 사실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IFRS 쪽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IFRS가 그 정도 나오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인터 때 드린 시간에다가 어드밴스 수업 시간에 드린 시간에 한 반 정도는 더 하셔야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까지 깊게 나오는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IFRS 문제를 그걸 놓쳤다고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문제 놓친 건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더미일 확률도 많아요. 왜냐면 IFRS 자체가 걔네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어떠한 시험 형태든 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멀티에 나올 수도 있고 혹 나오게 되면 시뮬레이션에도 나올 수도 있고 더미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어려운 거는 남들도 다 똑같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쉬운 거, 주셔야 되는 거 그런 거를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보기는 하셔야 돼요. 근데 보되 이 IFRS랑 관련된 거는 언제 보셔야 되느냐? 당연히 미국 갭을 공부하는 이쪽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IFRS를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거버먼트 쪽은 사실 요 기업에게 해당되는 우리 어드밴스 과정 이때까지를 끝내고 난 다음에 보통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헷갈리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제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IFRS는요 거버먼트까지도 끝내고 들으시는 게 즉 시험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남들도 다 하는 거를 내가 놓칠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아서 맨 마지막에 IFRS랑 관련된 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혹은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깨닫게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작성을 할 때는 각각의 활동, 뭐 오퍼레이팅 활동이냐, 인베스팅 활동이냐, 파이낸싱 활동이냐에 따라서 어떤 활동으로 캐시가 들어가냐 나가냐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자 지불된 게 기업회계 쪽에 적용되는 즉 FASB라고 하는 기업회계 쪽에 갭에서는 이자 지급되느라고 돈이 나간 거 그거는 무슨 활동으로 보고하게 돼 있냐면 오퍼레이팅 액티비티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공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테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설명은 드리지만 목적은요. 이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보셔야 돼요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FASB에서는 인트레스트 페이드인 게 오퍼레이팅 활동으로 보고돼줘야 되는 항목인데 거버먼트 쪽에 가서 즉 정부회계 쪽에 가서는 이자 지급된 거 이자로 지급하느라고 돈 나간 거는 이게 무슨 이자로 돈 나갔냐에 따라서 non capital 파이낸싱 활동이냐 아니면 뭐 캐피탈과 관련 있는 캐피탈 앤 릴레이티드 파이낸싱 활동이냐 이걸 구분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게 IFRS 쪽에 가게 되면 또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되냐면은 이자 지급돼서 나간 거는 파이낸싱 활동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오퍼레이팅 활동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시겠죠. 헷갈리세요. 자, 그럼 그때는 엄청 헷갈리더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거를 다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때는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겠죠. 그때 포기해야 될 건 뭐냐? IFRS 쪽을 포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회계, 아직도 이 시험은 미국 회계사를 뽑겠다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는 미국 회계, US 갭 쪽을 하셔야 돼요. US 갭 쪽을 하셔야 되지 IFRS 쪽의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가는 이쪽의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미국 갭 쪽의 문제는 나오게 되면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라고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놓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추는데 나는 그 문제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교 가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헷갈리더라? 미국 갭 쪽에 치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FRS 쪽은 나중에 시험에 가가지고 그 쉬운 거, 남들도 다 아는 거를 놓치지 않을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new contents to be tested 해갖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가 되어 있죠. 이게 이번 2011년도부터 포함이 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만든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국 그 CPA 시험을 주관하는 그 CPA 이그된 사이트 상에서 IFRS를 테스트를 할 때 이 정도가 테스트될 거다 해서 그 컨텐츠를 스페시파이 시켜놓은 것 중에서 따온 문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difference라고 되어 있죠. 차이점을 갖다가 보통 물어보는 문제들을 갖다가 내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포함이 될 거냐고 했냐면은 점진적으로 gradually 들어갈 거래요. 그 말은 올 1, 2월에는 셋 내지 5문제 그랬다가 두 번째 윈도우, 세 번째 윈도우 되면 조금씩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 IFRS랑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들 틀렸다고 해서 절대로 시험 당락을 좌우하는 거에 절대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쉬운 것들, 남들도 다 하는 쉬운 것들, 그거 정도 혹은 그거보다 좀 더 깊게는 어디서 커버해 놨냐면 저희가 그 녹화해 놓은 거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정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순서는 어떻게 한다? 미국 GAAP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확립되고 난 다음에 IFRS는 시험에 들어가서 간단한 거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가는 컨텐츠엔 또 뭐가 있냐면은 SEC Reporting Requirement라고 있죠. SEC Reporting Requirement. 상장된 회사들이 SEC에 보고해야 되는 requirement, 그 다음에 언제까지 파일링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due date,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험에서 테스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IFRS 강의하는 그 안에 한 20분인가 그 안에 같이 넣어놨어요. 자, 그거 정도 보시게 되면은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 나온대요. 이번 1, 2월 달에 문제에 나왔었어요. 3문제 정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걸 보게 되면은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니까 별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가 테스트 되기로 한 게 뭐냐면은, 정부회계 쪽에 우리 거버먼탈 펀드라고 있어요. 자, 공부해보신 분들, 거버먼탈 펀드 쪽에서 쓰는 베이시스가 뭐예요? Modified Accrual Basis라고 하죠. 수정 발생주의라고 해요. 자, Modified Accrual Basis에서는 펀드 밸런스라는 게 보일 텐데, 자, 펀드 밸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펜딩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중에서, 어블리게이션 빼고, 스펜딩, 해야 되는 어떤 어블리게이션 빼고 남는 거를 펀드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 펀드 밸런스가 예전 갭에서는요, 그 펀드 밸런스가 reserve 된 거냐, 아니면 unreserved 된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펀드 밸런스를 클래시파이해서 보여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펀드 밸런스를 클래시파이 하는 게 이제 바뀌어서 바뀐 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펀드 밸런스를 다시 한 5가지 정도로 세세하게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 5가지가 뭔지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해봤자 지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그냥 5개 정도로 좀 더 세분화돼서 구분되게 돼 있구나라는 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그런데 이 5개로 구분되는 거가 그 5개로 구분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보시면은 이것도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험 경향이 작년 말부터 그리고 요번 1, 2월 달에도 시험 보신 분들의 대부분 하신 말씀이 정부회계, 비영리회계 쪽 비중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멀티플 초이스 쪽에서의 비중도 커진 것 같고, 어떤 분은 시뮬레이션 쪽에서 거버먼탈 펀드 쪽에 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액티비티 구분하는 게 나왔대요. 어렵지는 않았지만 액티비티 구분하는 게 어쨌든 거버먼탈 어카운팅, 정부회계 쪽에 시뮬레이션에도 나왔다고 해요. 자, 정부회계 쪽에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내용이 좀 깊게 나오더라도 어려운 회계 처리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회계 처리하는 거 좀 배우죠. 대비세 모으고 크레디트 모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아예 그런 것조차도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전에는 그냥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이름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분류하는 뭐 어떤 종류 이런 거 정도만 물어봤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회계 처리하는 거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번 1, 2월에 시험 보신 분들은 회계 처리하는 것도 물어보는 게 나았대요. 예를 들어 뭐 정부회계 쪽에서 프로퍼티 텍스랑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버디터리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예산회계 쪽에 그쪽에 회계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데뷔 크레딧 잡는 거. 그런 것도 문제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정부 회계 쪽의 문제가 얘네가 공식적으로도 말하기를 전체 그 시험 포션 중에서 30 내지 35%는 정부 회계도 문제를 정부 회계랑 비용 회계 합친 거를 내겠다고 예전부터 말은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30 내지 35% 정도 차지하더라고 생각되는 거는 작년 말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 말, 그 다음에 요번에 1, 2월 달에도 정부 회계랑 비용리 쪽이 포션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부 회계나 비용리 쪽이 문제 이거 소홀히 하고 그 내용 별로 안 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 회계 쪽도 보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바뀐 거하고 관련해서 또는 새롭게 포함되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대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올해 연도가 아니라 혹시 내년에나 뭐 다음에 시험을 보시게 될 분들은 갭 같은 게 새롭게 바뀌게 되면 언제부터 그게 테스트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갭이 이펙티브 하게 되면 보통은 이펙티브 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시험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펙티브한 날부터 보통은 6개월 이후. 그런데 어떤 갭들은요. 이펙티브한 날보다 그 이전에 얼리 어답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갭들은 보통 언제부터 시험에서 테스트가 되느냐? 이슈된 날부터. 그런 갭이 이슈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시험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누가 챙겨주느냐? 보통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챙겨주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건 없고 그냥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중요한 것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시험에서 좀 꼭꼭 집어갖고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 대로 다 물어보면 좋겠는데 요즘 나오는 그 문제들이 컴퓨터로 보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를 컴퓨터로 이렇게 문자기로 추출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문제가 많이 달라요. 특히 멀티플 초이스 쪽은 정말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캐시플로우 쪽에 쏟아져 나왔다더라. 어떤 분들은 뭐 아예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쪽 문제가 막 여러 개 나왔더라. 어떤 분은 아예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쪽은 한 문제도 안 나왔더라.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탑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공통적인 건 있어요. 구석구석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갖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대신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봐도 또 틀리고 또 틀리더라. 그런 거는 후회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 문제가 반드시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나왔는데 틀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진 않거든요. 모든 거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나는 이건 너무 어렵더라.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더라. 스킵하세요. 그 페레 92점 받았다는 애도 네이버티브 쪽이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쪽은 아예 문제도 안 보고 그냥 내용도 스킵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또 어디, 여기 또 했어요.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쪽도 뒤쪽에 가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쪽도 그냥 그 시험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인터컴파니 트랜잭션 이렇게 없애는 거 그냥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말았대요. 근데 걔는 운도 좀 좋았던 게 시험에서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관련된 문제는 딸랑 한 문제밖에 안 나왔대요. 시뮬레이션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운이라는 것도 작용은 하지만 모든 문제를 내가 운이 좋겠지 해갖고 그냥 다 좀 어렵다 싶으면 제껴버리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껴버려도 된다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거 정도는 포기했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스킵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제가 내용이 좀 쉽게 되면은 문제는 좀 꽉 내는 경향이 있어요. 내용이 어려우면은 문제는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시험 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오히려 인터 쪽 문제들이 더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고 어드밴스 쪽 문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드밴스 쪽이 어렵잖아요. 근데 시험의 문제는 어드밴스 쪽은 단순하게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쪽을 어렵게 내게 되면은 아무도 못 맞추겠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구석구석에서는 나와요. 어느 토픽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제부터는 시뮬레이션이 아까 말한 short task based라고 돼갖고 그나마 예전에 나오던 큰 거보다는 조금은 작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의 작은 내용 자체가 아주 짧고 간단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예전 거보다는 시뮬레이션이 축소돼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토픽이 다 시뮬레이션의 토픽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시뮬레이션이 크게 나올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크레디터 입장에 troubled debt restructuring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에 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크게 내가지고 물어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게 내게 되면은 그것까지도 시뮬레이션에서 나온대요. 혹은 레소 입장에 회계 처리하는 거 예전에는 시뮬레이션에 절대 안 나와서 돼요. 근데 이제는 나온대요. 그 말은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어렵다 싶은 부분은 제껴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시험 이 문제 풀어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 푸는 게 까다롭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쪽 관련 문제,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쪽 관련 문제가 굉장히 문제를 꽈서 많이 내요. 와일리 쪽에 있는 문제들 특히 꽈서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다 풀어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92점 맞았다는 이렇게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쪽 문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거 그냥 아예 안 봤대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만 쏟아져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틀렸다고 해도 저희가 이 시험 합격되는 데는 지장 없다고 했죠. 세례가 양이 많고 할 게 많은 것만큼 대신에 점수는 그래도 다른 그 시험에 비해서 뭐 확확 바뀐다든가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즉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원칙을 배우는 거고요. 그 내용을 알으셔야 그 원칙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풀이 하는 거,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Y라고 하는 거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손에 익히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많은 토픽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 일일이 다 풀어봐야 돼요. 예, 저는 시간 있으면 꼭 반드시 많이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가 보던 시험이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연습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오픈으로 보는 그런 시험이더라. 그러면요. 나한테 주어진 문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그래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왜? 때려는요. 보통 계산하는 문제들은 그 계산하는데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숫자들 조합해갖고 하면 값 찾을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근데 그건 이렇게도 트라이 해보고 저렇게도 트라이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험 시간 4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험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시험을 효과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면은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를 한번 읽어서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알고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손에, 몸에 익혀놓으셔야 돼요. 그 손에, 몸에 익혀놓는 게 뭐를 통해서 익히느냐? 문제풀이를 많이 함으로써 익혀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하나의 정해진 원칙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도 낼 수 있고 저렇게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거든요. 와일리를 풀어보신 분들이 항상 느끼시는 게 그걸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하고 저 문제하고 비슷한데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보고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하지 않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거를 몸으로 익혀두셔야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시험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딕 같은 경우는 최신 경향이라든가 어떤 최신 용어 같은 게 빨리빨리 반영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오딕하고 비교를 하는데 오딕은요, 세례보다 해야 될 양은 훨씬 적어요. 훨씬 적고 그 다음에 정해진 플로우가 있어갖고 그 플로우만 크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갖고 할 것도 훨씬 그렇게 세례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세례는 그래도 시험 보고 나면 본인이 좀 느껴요.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를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어느 정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디 시험은요 항상 보시고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모르겠대요. 결과가 나와봐야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점수가 높으진 않을지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오디는 공부하기는 세례보다는 훨씬 쉽지만 시험에 들어가갖고 혹은 시험을 접했을 때 너무 많이 헷갈리는 게 오디 쪽이에요.
대신에 페레는 할 거는 많대. 공정하죠. 할 거는 무지하게 많대. 대신에 시험은 오디보다는 정직해요. 초능분들이 체감하는 게 좀 정직해요. 대신에 문제만 또 열심히 풀어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는데 문제만 열심히 풀어갖고 문제만 익혀갖고 가시는 분들은 또 성과가 별로 좋지 못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회계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어카운팅 전공해서 물론 시간이 좀 지나가고 졸업한 지 꽤 지나긴 했지만 제가 페레 시험을 맨 처음에 보는데 맨 처음에 볼 때 자기는 전공도 했었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 양이 수업의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수업을 안 듣고 와일리 문제만 5번을 풀고 갔대요. 와일리 그 많은 문제를 5번을 풀고 가서 본인의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아 나는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문제를 갖다가 습관적으로만 하고 갔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가가지고는 와일리하고 똑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면 그 조금씩 다르는 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푸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프린시플, 원칙, 기본이죠. 그걸 알으신 분들은 그걸 갖다가 조금 베리에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해서 금방 푸실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문제만 이렇게 열심히 스킬을 익혀갖고 갔기 때문에 걔는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걔가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와일리는 보지 않고 수업 내용을 들었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디오가 그 내용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쭉 보고서 가서 그 다음에는 꽤 좋은 점수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85점인가 6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걔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페레를 아예 와일리는 안 봤대요. 그냥 내용만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시험을 봤대요. 그런데도 그 성적은 좀 낮게 나왔죠. 물론 합격해서 성적도 좋게 나왔고. 그 학생이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절대로 문제에만 집중해서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거를 문제에 가지고 적용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된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저도 동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시험 보셨던 많은 분들이 해주신 말도 일단은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걸 갖다가 문제에다 적용을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손에 익히고 그래야 시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거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외운다든가 아니면 뭐 답을 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면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와일리 리뷰를 보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와일리 말고 비스크린 아니면 뭐 베커니 뭐 이런 다른 것들 그런 것들도 막 풀어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절대로 페레 다른 건 모르세요. 다른 과목은 제가 보기 아니까 모르지만 페레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와일리에 있는 문제만 풀어보셔도 돼요. 여러 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와일리에 있는 문제만 풀어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거를 제대로 갖고 제대로 익히는 게 중요하지 이 문제 저 문제 풀어가지고 문제에 대한 스킬을 익히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 시험을 보시기 바로 전에 또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릴리스트 된 퀘스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시험을 갖다 주관하는 곳에서 매년 한 번씩 우리 보통은 시험을 이런 식으로 냅니다 해갖고 릴리즈 된 퀘스천을 내지 이렇게 릴리즈 해주잖아요. 퀘스천을 갖다 릴리즈 해줘요. 그거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적어도 3개년도 릴리즈 된 퀘스천은 풀어보시되 그걸 풀어보실 때는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간 매니지먼트 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조금은 더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년도 릴리즈 된 퀘스천을 시간을 좀 정해놓고 물론 릴리즈 된 퀘스천이라 해서 뭐 멀티플 초이스가 90문제를 다 이게 아니에요. 보통 릴리즈 된 게 뭐 30문제 정도가 릴리즈가 되나요? 30문제? 제가 알기로는 멀티플 초이스가 한 30문제, 50문제? 네, 그 정도가 릴리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 비율을 생각해서 90문제를 한 120분 안에 풀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50문제면 한 그걸 반이니까 한 1시간 정도는 풀어야 되겠죠. 1시간 뭐 이 정도는 풀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서 한번 풀어보세요. 보통 3개년도 릴리즈된 퀘스천을 풀어보시면 첫 번째 연도 거 푼 거보다 두 번째 연도 푼 게 좀 더 퍼포먼스가 낮고 세 번째가 좀 더 낮고 보통은 다 그래요. 준비가 다 되신 다음에 그렇게 릴리즈된 퀘스천을 풀어보셔가지고 내가 시험이 보통 이 정도는 테스트를 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내가 대비가 됐구나 안 됐구나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릴리즈된 퀘스천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어떤 운 좋은 학생은요, 릴리스 때 퀘스천에 나왔던 시뮬레이션이 똑같은 게 나온 학생이 있었어요. 운이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실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네요. 물론 그 학생이 합격은 했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먼트 어카운팅 쪽은 30에서 35%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스킵하지 말고 하셔야 되고, IFRS 쪽은 그냥 제가 찍어놓은 거 정도만 맨 마지막에 다른 거 공부 다 끝내고, 즉 인터, 어드밴스, 거버먼트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외우는 용어로 보셔야 돼요. 왜? IFRS에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트랜잭션이라 하더라도 US 갭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리포팅 해야 되고 하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은 거를 IFRS는 똑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디퍼런스에 쓰죠. 그 디퍼런스를 물어보겠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같은 트랜잭션에 대해서 미국 갭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IFRS는 다르게 처리하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른 게 IFRS, 그 미국 회계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IFRS는 절대로 같이 하셔서는 안 되고 나중에 이쪽 미국 갭 쪽이 다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IFRS 내용도 좀 깊게 들어가면 디퍼런스가 크게 차이 나는 디퍼런스들도 있고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디퍼런스들도 있어요. 자, 미묘하게 차이 나는 디퍼런스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고 그거에 따른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의 비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테스트선 뭐 5문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IFRS 쪽에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 그래서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떤 토픽이 나오느냐, 이것도 제가 이 토픽은 나오고 이 토픽은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매번 윈도우마다 시뮬레이션 나오는 토픽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short task based로 나오게 되면 모든 토픽이 이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장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나한테 주어진 시뮬레이션 문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시뮬레이션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작년 말부터 그 다음에 이번 1, 2월까지 시뮬레이션 나온 것 중에 안 나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안 나오는 거는 펜션 쪽은 안 나오고 있어요. 펜션 쪽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뭐 4, 5월 이럴 때 시험 보실 분들은 펜션 쪽 난 너무 어렵더라. 그 부분은 제끼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 이렇게 됐는데 4, 5월 달에 만약에 펜션 나왔더라. 저를 욕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작년 말부터 이번 초까지도 안 나왔다는 거는 4, 5월에도 안 나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펜션 쪽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인트레스트 레이트 수합하는 거 있죠? 인트레스트 레이트 수합하는 것도 이번 1, 2월에는 안 나왔어요. 그거는 작년까지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1, 2월에는 안 나왔어요. 해가 되면은 좀 경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굳이 인트레스트 레이트 수합하는 거를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도 어렵고 회계 처리하는 것도 단순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힘들더라. 베끼셔도 딴 것만 열심히 잘 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먼저 준비가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는 일단 배짱을 좀 부릴 줄 아셔야 돼요. 내가 공부가 웬만큼 됐으면 이 공부가 안 되는 데 가서 배짱인 건 그거는 안 되는 배짱이지만 공부가 웬만큼 됐고 내가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배짱을 부릴 줄 아셔야 주어진 시간 4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혹은 뭐 떨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문제 읽어서 평상시 같으면 풀 수 있었던 거를 2번, 3번 읽어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배짱도 좀 부리고 그 다음 문제를 풀다가 두 번까지 읽었는데 모르겠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과감히 찍고 지나가세요. 그럼 이렇게 찍고 지나갈 때는 내가 몇 번을 찍을 거냐 그게 좀 문제겠죠. 그것도 좀 정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와일리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와일리에 있는 문제들은 와일리가 만든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릴리즈된 퀘스천을 풀어보시면 그건 말 그대로 다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릴리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멀티플 초이스가 답이
어떤 거는 4개 중에 가장 긴 게 답인 경우가 많고, 어떤 거는 4개 중에서 이거냐 저거냐가 계속 말이 바뀌면서 4개 중에 따질 때는 뭐 4번째 거가 답인 경우가 많다든가 이런 걸 경험으로 통해서 익혔으면 그러면 정하세요. 뭐 가장 긴 거를 답을 찍는다든가 가장 마지막 걸 찍는 거라든가 아니면 가장 첫 번째 게 만약에 그런 게 많았으면 나는 가장 첫 번째 걸 찍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정해놓고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어려운 거 틀렸다고 시험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저 믿으세요. 어려운 거 틀려서 시험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그걸 틀렸을 때 시험에서 떨어져요. 어려운 거를 잘 맞췄더라? 높은 점수 받았죠. 대신에 어려운 걸 맞췄는데 쉬운 걸 틀렸더라? 그것도 또 시험에 붙지는 못해요. 왜냐면 걔네가 스코링할 때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거든요. 쿠션 점수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이 만났던 어떤 풀이 딴 뭐 그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 비해서 더 어려운 거를 만났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주는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문제는 어려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경우가 훨씬 많고 문제가 쉬웠었다 그러면 오히려 생각보다 점수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쉬운 문제들을 잘 푸셨으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양 많죠? 양 많아요. 양 많지만 위안은 우리가 이 보는 셀의 문제는요. 절대로 깊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다. 깊이 들어갈 정도로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으면 엔트리 레벨의 CPA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나는 너무 힘들더라. 그 부분은 포기하셔도 시험에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나는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 그걸 다 포기하게 되면 그건 곤란하겠죠. 근데 그럴 정도로까지 어려운 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요. 왜? 어카운팅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카운팅도 일종의 언어예요. 한국 사람 처음에 영어 배우려고 할 때 도대체 얘를 왜 A라고 있는 거야? 얘를 도대체 왜 B라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시지? 그렇지만 그런 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카운팅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왜 얘를 데뷔 쪽에 익스펜스를 쓰고 왜 크레딧 쪽에다가 레비뉴를 쓰고 이거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카운팅에 접근을 할 때는 정해진 약속을 먼저 받아들이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어카운팅 처음에 시작하고서 한 달 반 정도는 엄청 헤맸어요. 이해가 안 돼서 헤매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헤맸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고 좀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분을 좀 이쁘게 보기 시작. 저 수업했던 분은 얼굴이 되게 네모나신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랬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카운팅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왕 시작한 거를 끝은 잘 내야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처음에 풀 때 시간 무지 많이 걸렸어요. 저 처음에 문제 풀 때 그때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종합 문제 하나 푸는데 5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으로 문제를 풀어야 이게 정말 내가 알고 푸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푸는 건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중간에 생기는 어떤 나만의 의문이 있어요. 그럼 나만의 의문을 그때 느껴가셔야 돼요. 그걸 문제를 그렇게 내 손으로 풀거나 내가 익숙해 풀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 풀다가 중간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하는 그 의문을 그때 가서 갖게 되면은 그거는 늦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험장에 가서 깨닫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시간을 많이 들이시더라도 문제 풀이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힘드시죠? 보통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떤 여가 시간이 난다고 해서 그걸 공부할 수 있는데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카운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언어처럼 하나의 어떻게 새롭게 배우는 언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영어가 좀 늘려면 어느 한도까지는 계속 안 느는 것처럼 가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조금 펄쩍 뛰듯이 늘죠. 똑같아요. 어카운팅도 나한테 익숙해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었더라 그러면
부교재 몇 장이라도 읽으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든 문제 몇 개라도 풀면서 다시 그 내용을 리마인드를 하든 그러고 지나가셔야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고 지나가셔야지 오늘 안 하고 내일 가면 그게 그대로 그저께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몇 번 뒤로 후퇴해 있어가지고 문제를 보게 되면 다시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문제를 푸는 시간이 일단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why 몇 번 풀어야 되느냐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그건 저도 옛날에 질문했던 거예요. 도대체 why 몇 번 풀어야 돼요? 저는 적어도 2번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한 번은 풀게 되면 한 번 풀면 뒷부분에 가면 앞부분의 내용을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는 적어도 풀어야 다시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 내용도 앞부분 푸느라고 잊어버렸던 걸 다시 뒷부분 가서 한 번 더 이 내용은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린 문제 위주로 푸는 게 좋아요. 근데 그 틀린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건 도대체 뒤에 해설을 봐도 모르겠고 정 모르겠더라? 당연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건 질문을 통해서 명확히 하시고 만약에 질문을 해갖고 들었는데도 그래도 나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틀리더라. 그런 건 스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스킵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계속해서 틀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걔는 진짜 시험 보러 가서도 또 틀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제가 걷어들여 갖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영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하고 관련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더라. 그 다음에 이번 1, 2월 시험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아마 새롭게 바뀐 경향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작년 말부터 이번 1, 2월 달 인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라는 것 정도밖에는 지금은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자, 이걸로 충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만약에 뭐 나중에 뒤 후반부에 가서 7, 8월, 뭐 10월, 11월 보통 10월, 11월 정도 가면은 IFRS 비중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정도 비중 갔을 때 걔네가 어느 정도를 사람들한테 요구하는지를 보통 릴리즈된 퀘스천에 내보낼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영된 내용을 보고서 제가 이 정도 깊이까지는 더 얘네가 요구를 하는구나 싶으면 그 부분을 제가 반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더 보충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1, 2월 달에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 IFRS라는 건 알겠는데 한 두 문제 정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시겠대요. 그러니 복원할 수도 없고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시험 주관하는 곳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고 낸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걔네들이 낸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하는 문제를 저는 다 맞추거든요. 그 다 맞춘 거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거 정도보다 조금 더 깊이 수업해 놓은 게 그 4시간 반짜리 그 IFRS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나왔더라.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을 더 보충을 할 텐데 그걸 아직은 몰라요. 근데 다행인 건 아직은 IFRS가 비중이 적고 그 다음에 비중 적고 어려운 거는 절대로 또 시험에서 당락좌우하거나 혹은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비중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번에 듣고 본인의 뭐 시험 목표는 내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IFRS랑 관련된 거 더 보충될 내용이 있으면 더 보충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더 반영하신 다음에 시험에 대비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도로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 받을 수 있는 화면이 없었어요. 응? 왜? stop share. stop sharing 하면 화면이 나타났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핸드 표시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제가 질문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너무 많이 떠들었나요, 제가? 물어볼 게 없으세요?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혹시 마이크하고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요, 그 밑에 채팅창이 있거든요.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 내용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귀마개나 껌을 씹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데 그 말씀은 시험 보러 가서 말씀이시죠? 껌 같은 거 씹는 건 껌을 아예 갖고 들어가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마개는 거기서 제공하는 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시험 보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른데요. 뭐 테스트 센터라고 아예 정해진 데가 어떤 데는 옆에 사람이 하는 거를 갖다가 뭐 타이핑 치거나 막 이러는 게 방해될까봐 아예 귀마개 자체를 이렇게 하나 사용할 수 있도록 걸어놓은 데가 있고요. 아닌 데는 아예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한번 요청해보세요. 요청해서 주면은 사용하시고 안 주면은 사용 못 하시겠네요. 껌은 못 씹을 것 같아요. 네. 와일리에 있는 시뮬레이션 문제요. 와일리에 있는 시뮬레이션 문제, 제가 예전에 시뮬레이션 문제가 크게 나올 때는, 시뮬레이션 문제는 뭐를 주로 풀어보시라고 그랬냐면, 와일리 거는 그냥 그 디퍼리드 텍스 쪽만, 혹은 캐시플로우 그쪽만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학원에 비치돼 있는 거, 그거를 보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슈트 타스크 베이스로 되면서, 시뮬레이션 문제가 그전처럼 크게는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와일리에 있는 시뮬레이션 문제 다 풀어봐야 될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는데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어봐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멀티플 문제는 딱 그것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 정리용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 내가 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좀 더 크게 정리하는 거 용으로는 시뮬레이션 문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없더라 그러면은 Y에 있는 시뮬레이션 문제 다 안 풀어보셔도 되고 디폴트 텍스 쪽하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쪽은 풀어보세요. 그쪽은 Y에 있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쪽 풀어보시고 나머지 시뮬레이션 문제는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거를 보세요. 그거 위주로 풀어보시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쇼트 타스크 베이스니까 작게 나오는 문제들 중에는 우리 부교재상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부교재상에 나와 있는 문제랑 부교재상에 이렇게 저널 엔트리 하는 거, 그것만 알아도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시간이 저기가 되면 정리하셔도 돼요. 네, 그럼요.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시면 답변 드려요. 제가 항상 이메일 보내주실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밑에다가 본인의 전화번호를 좀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어카운팅 회계 처리하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타이핑으로 막 하게 되면 제가 제대로 설명드릴 수, 그러니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전화 드려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그 부분을 더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 알려주면. 제 이메일 주소 모르나요? 제 이메일 주소가 다 알려드려요? 제 이메일 주소 타이핑해서 보낼게요. 그리고 샌드가 네, 다 받으셨죠?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예, JJC 질문하세요. 안 들리면 5가지로 펀드 밸런스 나누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요. 이것도 그 학원에 펀드 밸런스 클래시파이 하는 거 새로 바뀐 거에 대해서 자료가 한 2장인가? 2장, 3장 정도가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요청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가지로 펀드 밸런스 나누는 게 아예 펀드 밸런스를 스펜드할 수 없는, 즉 non spendable한 펀드 밸런스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restrict 돼 있는 거, restrict 돼 있는 펀드 밸런스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committed, 영어로 표현하니까 좀 그러면 committed 된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assigned 된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아예 unassigned 된 게 얼마인지,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럼 그 5가지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 5가지 구분하기 위한 키워드가 거기 있을 거거든요. 키워드도 있고 example도 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서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은 자료가 없으세요? 그러면 신은미 씨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신은미 씨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요? 그 펀드 밸런스 클래시파이 하는 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이거 나중에 볼 수 있나? 네. 이메일 주소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은 그 펀드 밸런스 클래시파이 하는 거 보내드릴게요. 쭉 올려주세요. 네. 김은영 씨,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었나? 은영 씨, 그리고 JJ 씨, 신은미 씨. 아, 그럴까요? 아, 저희 지금 직원분이 그러는데요. 네이버 특강 자료실에 올려드리겠다네요. 그럼 거기서 그냥 받으실 수 있게. 어떠세요? 싫어, 나는 이메일로 보내줘. 그러신 분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특강 자료실에 올려드리겠대요. 네. 특강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근데 왜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왜, JJ가 자영씨구나.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자영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려. 썸띵 공략, 그쵸?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자영씨. 학원에 비치된 시뮬레이션 문제는 지금 은영 씨가 질문 주고 있는데요. 학원에 비치된 시뮬레이션 문제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건 안 돼요. 그렇구나. 왜냐면 그 시뮬레이션 문제는요, 시험 보신 분들이 그 복원해 놓은 거를 갖다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 복원한 거기 때문에 유출이 안 돼요. 죄송해요. 학원 문 닫아야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학원까지 가셔야 되는데. 은영 씨 어디 사세요? 조지아요? 조지아면 애틀란타, 조지아면은 너무 멀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버지니아가 어느 정도 되지? 그래도 멀지. 은영씨 제가 뉴저지 있을 때 뉴저지 한번 놀러 오실래요?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왜냐면 절대로 나갈 수는 없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시뮬레이션 DVD가 교재가 따로 있냐고요? 교재요? 시뮬레이션은 DVD가 아니라 이렇게 하드카피로 종이에 써 있어요.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거는. 그거 한번 보고 가세요. 근데 예. 고맙습니다. 저도 막판 정리하는 거는요. 막판에 정리할 때 절대로 문제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바로 전에 막판 정리할 때는 내용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를 자꾸 까먹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군데군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그때는 문제에 연연할 게 아니라 부교재의 내용을 다시 보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리마인드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해도 자꾸 까먹어요. 저는 나이도 있고 옛날에 수술할 때 하도 마취를 많이 했어가지고 엄청 까먹어요. 어쩌겠어요, 그래도. 자꾸 보는 데는 장사 없거든요. 자꾸 봐가지고 그래서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전 사실 이게 설명드리고 할 때 별로 그렇게 말씀드릴 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호 씨, 최한호 씨, 발열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험생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눌렀는데도 제가 안 들려서요. 한번 그 밑에 있는, 한호 씨 그 밑에 있는 손바닥 모양으로 된 걸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 눌렀구나. 잠깐만요. 들리세요? 최한우 씨. 최한우 씨, 아, 제가 말소리가 안 들리네. 예, 안 들려요. 이것도 켰는데. 맥스로 켰는데도 안 들리네. 네, 안 들려요, 한우 씨. 최한우 씨, 예, 아니면 제 전화번호 아시죠?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세요. 문제를 풀었는데 본인이 틀렸어요. 그러면 뒤에, 그 와일리 뒤에 있는 해설을 보시고, 해설을 봤는데 이해가 가시면 알고는 있는 건데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틀린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해설을 봐도 모르겠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뭐 이메일로 물어보시든가 전화로 물어보시든가. 아, 제 전화번호요? 제 전화번호가 646-407-8986입니다. 잘 때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 일찍은 거의 죽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 아닐 때, 혹시 제가 수업 시간일 때 전화를 하시게 되면 그냥 끊지 마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콜백을 할게요. 407-8986이요. 자, 이제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이제 끝낼까요? 질문 없으시면? 네. 예,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시험 보시고 오신 분들이 시험 경향이 어떻더라 뭐라더라 말씀하시는 거를 사실은 제가 아까 PPT 파일에다가 그 내용을 못 적은 이유가 그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게 나왔대더라 뭐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학원 측에다가 얘기는 해놓을게요. 만약에 제가 알게 되거나 하는 새로운 인포가 있게 되면 그러면 그 학원 측에는 알려는 놓긴 하는데 그런 거를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혹은 뭐 학원 사이트 같은 거에다가 올려놓을 수 없어요. 네. 하고 문 닫습니다. 그럼. 네. 네, 녹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녹화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 아, 신은미 씨 늦게 들어오셨구나. 예. 네, 녹화했어요. 녹화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도움이 되는 게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끝낼까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다들 안녕히 계시고요. 공부할 때 힘들더라도 기운 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기억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 그딴 거 말고요. 알아야 될 것만 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대신에 할 게 많으니까 시간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자. 네. 네. 안녕히 계세요.